파트 4. 연합운동의 돛을 활짝 펼치다. 1901년에서 1909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YMCA 창립을 통한 청년운동. 1901년 5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2차 안식년을 보내며 다시 조선에 대해 강연하고 모금 활동을 전개한 언더우드는 1902년 5월 한국에 돌아왔다. 1895년 춘생문 사건, 그리고 1896년 아관 파천 당시만 해도 고종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언더우드는 자신이 지지하던 독립협회가 1898년 말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부터는 왕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또한 1900년 발생한 도륙밀지 사건 이후부터 그는 선교사가 정치에 지나치게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선교 활동에서도 교인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는 것만은 아님을 깨닫고 정치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1896년 조직된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주장한 근대적 시민단체였다. 발기인이었던 서재필을 비롯하여 윤치호 등 중심인물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헐버트 등의 선교사들도 그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선교사들은 특히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 기독교 사상이 지식층에게까지 널리 보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독립협회가 가지는 다소간의 과격성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언론과 집회의 자유, 서구식 의회의 설치, 개인의 천부인권 보장 등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사상을 주장한 독립협회는 결국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새 시대에 눈을 뜬 청년들은 협회가 해산된 뒤 새로운 단체의 결성을 열망했고 1899년 당시 한성부윤이었던 민경식을 포함한 150여 명의 사대부층 청년들이 한국에도 YMCA를 설립해달라는 진정서에 도장을 찍어 세계 YMCA 본부에 보냈다. 청년들은 진정서를 붙이기 전 언더우드에게 보이며 YMCA 창설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언더우드의 경우도 조선의 교회가 평민과 여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대부 청년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유난히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던 구한말 사회였기에 그들은 하층민이 대다수인 교회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기독교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변보까지 하고 교회에 갔는데 바로 옆에 자기 집 하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 나왔다는 양반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그러니 양반 자제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에 건전한 스포츠나 오락거리가 없어 청년들이 바람직하게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만들어 제공하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정신을 담은 스포츠 시설과 오락 시설, 모임 장소로서 YMCA보다 더 합당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150명의 진정서를 살펴본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상의했고 각각 장로회, 감리회 선교부에 자문을 구한 끝에 각기 북미 YMCA 국제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한편 일단 서울에서 선교사들끼리 기독교 청년회, 즉 YMCA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1899년 가을, 그들은 정회원, 협동회원, 명예회원으로 회원 등급을 나누고
정회원과 선교사들로 이사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아펜젤러가 건물을 임대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여병현을 간사로 채용했다. 일순 200여 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그렇게 한국 YMCA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그러나 고종이 이것을 정치적 모임으로 보고 불안해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는 바람에 결국 아펜젤러는 건물 임대도 취소했고 조직도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YMCA에 요청한 것은 자신들이 한국의 YMCA를 조직하겠으니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 주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YMCA 본부는 전문 YMCA 간사가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부터 세우는 것은 그들의 방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우선 간사를 파견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간사 파견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어느덧 해를 넘겨 1900년이 되었다. 그때 옆나라 중국에서 의화단의 난이 거세게 일어났고 산둥부터 시작하여 북쪽 만주에 이르기까지 드넓은 지역 선교사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져 상하이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목숨을 건 탈출이 일어났다. 그때 육로로 혹은 선로로 한국으로 대피하여 온 선교사의 수가 기백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티엔진 YMCA의 간사였던 라이언 목사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이언은 부인과 아이 둘을 데리고 베이징을 출발한 뒤 힘겨운 여정을 거쳐 제물포항에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어찌어찌하여 서울까지는 당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 눈앞이 막막해졌다. 서울 어느 구석에 교회나 선교사들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라이언은 종이에 한자로 교회, 미국인 등의 글자를 큼지막하게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지식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글자를 알아보고 라이언 일행을 이끌고 어느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을 때 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였다. 언더우드 가족은 따뜻하게 라이언 가족을 맞아주며 저녁을 준비해 주었고 미북 장로회 선교사들은 라이언 가족이 당시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고 없는 에비슨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당시 피난 온 선교사들은 평양, 서울, 원산, 목포 등 선교지부가 설치된 여러 도시로 흩어져 그해 여름과 가을을 났는데 라이언은 1900년 6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을 서울에서 보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피난 온 선교사들은 제한 선교사들을 도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함께 순회 전도를 간다든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등 여러 활동을 이어갔다. 라이온의 경우에는 그가 한국으로 피난했다는 전보를 받은 YMCA 본부가 그에게 간 김에 한국 상황을 살펴보고 간사 파견과 건물 건립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YMCA 설립건과 관련한 첫 공식 행보로서 라이언은 8월 8일 가장 먼저 언더우드를 면담했는데 그때 언더우드는 한국의 YMCA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답했다. 1. 조선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그 수도 많다. 그들 중에는 민영환의 아들도 있다. 2. 학교, 감리회에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의 선교 학교가 하나 있는데 약 80명의 학생들이 영어 과정을 듣고 있으며 50명은 준비 과정인 한문 과정을 듣고 있다. 그 밖에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학교가 있다. 덧붙여 사범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둘 다 헐버트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헐버트가 관리하는 철도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 수가 100명이다. 그리고 일본 교육회에서 경영하는 학교가 하나, 야학 하나, 그리고 영어와 과학을 가르치는 흥화학교라는 사숙이 하나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YMCA의 포섭 대상이 될 것이다. 3.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있다. 서울 개신교회에 세례 교인이 총 1,500명 있는데 그 안에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들은 YMCA 사업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이후 여병현, 알렌, 아펜젤러, 게일, 헐버트, 벙커, 스크랜턴을 차례로 면담한 뒤 라이언은 한국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YMCA 본부에 보냈다. 라이언이 보고서에서 정확히 뭐라고 썼는지 알 수 없지만 근대 문물을 향한 청년들의 높은 열망, 청년 사업에 대한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지, YMCA를 도울 교회와 근대 학교 등의 인프라 형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의 보고서를 받아든 YMCA 국제위원회는 이듬해인 1901년 한국 YMCA 창립을 전격 결의했다. 이때 27세의 질레트가 초대 간사로 선정되었고 한편에서는 YMCA 국제연맹 해외부 부총무였던 존 모트와 오버가 건물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질레트가 내한한 것은 1901년 9월이었고 2년 동안 한국어 학습 등 여러 준비를 거친 후 1903년 10월 28일 서울 유니언 회관에서 한국 YMCA, 즉 황성 기독교 청년회의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12명의 이사가 선출되었는데 언더우드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독립협회의 이전 회원들이 YMCA로 흡수되었고 그 밖에도 진보적 개혁가들이 대거 가입하자 청년 지식인들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로 몰려와 1905년에는 회원이 600명이 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YMCA를 통해 청년들에게 교육, 계몽, 그리고 선교라는 과업을 수행하려고 했던 언더우드는 창립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했고 창립 때부터 이사 중 한 명으로서 그리고 1913년부터 서거하는 1916년 당해까지 회장을 지냈다. 언더우드가 1915년 경신학교 대학부를 개교할 때 YMCA 회관의 한 편을 빌려 시작했는데 이것도 언더우드의 학교 설립 정신이 YMCA의 창립 정신과 맥이 닿아 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교인들의 변호사 언더우드, 해서 교환과 행주 사건. 당시 선교사들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여러 지역에 설립된 교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세례와 성찬식 등 성례를 집전해주고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한국인 설교가를 훈련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는 등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다. 언더우드도 본인이 맡은 지역인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매년 부지런히 순회했고 그런 순회 여행에 종종 부인과 아들도 동행했음은 앞서 살펴본 대로다. 이에 더해 가끔은 교인들이 피치 못하게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언더우드가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서 개입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서 교환과 행주 사건이다. 해서 교환이란 1900년부터 1903년에 걸쳐 황해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천주교와 개신교의 충돌 사건을 일컫는다. 선교 초기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일종의 갈등 관계였고 이로 인해 둘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관아가 개입한 것을 교환, 즉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부른다. 황해도는 선교사들이 내한하기 이전부터 소래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등 한국 개신교회의 요람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언더우드가 1887년 처음 소래를 방문한 이래 매년 소래, 장현, 은율, 해주, 곡산 등 황해도 전역을 해마다 몇 차례씩 부지런히 다니며 전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했다. 천주교는 1896년 빌렘 신부가 황해도 선교사로 부임하면서 교세가 급격히 확산되었는데 빌렘 신부 이전
황해도의 천주교인 수가 600명이었던 것에 반해 1902년에는 약 7,000명이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개신교 마을의 주민 전체가 천주교로 집단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던 1902년 5월, 천주교 마을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세울 요량으로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건축 기금을 거두어 드렸는데 개신교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자 개신교인 한치순을 감금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월과 9월에도 건축 기금을 내지 않는 한치순을 다시 교당에 불러 구타하고 급기야 돈을 빼앗자 개신교인들은 격분하여 이를 해주 가명에 고발했다. 이에 관찰사는 천주교인 6명을 체포했는데 르각 신부가 호송을 방해하여 교인들을 빼돌리고 다시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순검들이 오히려 프랑스 신부들에게 붙들려 태형을 당하고 감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한치순 등의 개신교인들은 황해도 담당 선교사 헌트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렸고 헌트는 평양의 마펫에게, 마펫은 서울의 언더우드에게, 언더우드는 미국 공사관 알렌에게 알리면서 결국 미국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해주 가명이 모두 관계되는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언더우드는 알렌의 지시에 따라 미국 공사관의 공문을 들고 1903년 2월 7일 해주로 달려가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으며 프랑스 신부들의 치외법권 아래에서 관아의 출두 명령을 무시했다. 가명에서는 적극적으로 가해자 조사를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이대로 있다가는 억울하게 일이 끝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만약 이 일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천주교인들은 프랑스 신부의 권위를 등에 업고 개신교인들을 계속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에 언더우드는 해주 가명의 사핵사 이응익을 찾아가 설득하고 또 신부들도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등 장장 7주 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다행히 황해도의 프랑스 신부들은 언더우드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1900년 도륙밀지 사건 때 밀지를 먼저 발견한 언더우드가 황해도 지역 천주교 신부들과 교인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연락을 취해 그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언더우드의 노력으로 천주교인 16명이 가명에 나와 조사를 받았고 최종 판결 결과로 11명에게 태형, 5명에게 감금형이 내려졌다. 결과에 대해 언더우드와 한치순 등 개신교 측에서는 승소한 것에, 천주교 측에서는 형벌이 가벼운 것에, 미국 공사 알렌과 프랑스 공사 플랑시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만족했다. 이후 1904년에는 행주에서 행주교회 교인들이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1904년 10월 28일 어느 판서댁에서 추수한 쌀 100석을 싣고 가던 배가 양천 앞 강에서 불이 났다. 불타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리자 행주교회 교인 신원칠, 김덕준이 거룻배를 타고 가 불 끄는 것을 돕고 쌀 16석을 무트로 옮겨주었다. 이때 신원칠과 김덕준은 8석을 수고비로 받고 돌아갔는데 후에 두 사람이 배에 불을 지르고 쌀 16석을 훔쳐간 혐의로 법정에 기소되어 체포가 된 것이다. 언더우드는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행주로 달려가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을 만나고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며 다시 부지런히 방면을 위해 애썼다. 당시 언더우드는 불에 탄 배를 몰던 선주가 쓴 증언을 받아다 한성재판소 판사 이종님에게 자신이 직접 쓴 한문 편지와 동봉하여 보냈다. 편지에서 언더우드는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모함을 받아 수감된 지 17일이나 되었는데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저들의 사정은 매우 가련합니다. 재판할 때 제가 변호할 계획인데 허락하실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빠른 재판 진행과 자신이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종림은 그들의 변호자로서 참석하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며 언더우드의 참관을 거절하자 언더우드는 다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재판관에게 보낸다. 답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현재 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신중할 사안이 있기에 이처럼 늦어져서 보름 남짓이나 걸립니까? 이같이 추운 겨울에 여러 날 수감되게 하니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선주가 전해온 소식을 듣자 하니 당시 증거인은 바로 유홍순과 이승연 두 사람이라 하는데 어찌 이 두 사람을 데려와 대질신문하지 않고 다만 신씨와 김씨 두 사람만 붙잡은 것입니까? 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헤아려서 즉시 온당하게 처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시기를 늦춘다면 미국 공사에게 품의하여 일본 공관에 통지하고 천황에게 주달하게 할 계획입니다. 헤아려 주시어 이를 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편지를 받은 즉시 원두 후 올림. 역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자신이 보낸 증거의 채택, 공평한 처결 등을 청하고 있다. 이렇게 판사에게 편지를 보냄과 동시에 언더우드는 미국 공사에게까지 연락을 해 교인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이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언더우드가 이후 미국 공사 알렌에게도 판사에게도 다시 편지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증인과 증거에 근거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더우드가 교인들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여러 사례 가운데 해서 교환과 행주 사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을 모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은 언더우드의 목회자적 모습이 엿보이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언더우드나 게일, 레이놀즈 등 특히 문서 선교를 담당한 선교사들은 국한문 혼용체의 편지 정도는 너끈히 읽을 정도의 한자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언더우드는 게일과 함께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한 적도 있다. 그러나 위의 두 통의 한문 편지는 국한문 혼용이 아니요 고전 한문체이기 때문에 언더우드 혼자 작문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필경 한국인 조사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에서 보내는 문서이기에 편지 자체는 언더우드 자신이 직접 쓰고 친필로 본인의 이름을 적어 넣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언더우드가 남긴 한문 편지는 언더우드의 친필로 보이며 따라서 이 편지들은 언더우드의 한자 이름인 원두우의 자필 서명이 남아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성 감옥서 전도. 종로구 설인동 41번지에 있던 한성 감옥서는 당시 죄수들에게 한 번 들어가면 두 발로 성이 걸어 나오기 힘든 곳으로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 다행히 1900년 형벌정책이 완화되고 또 온건한 김영선이 감옥서장으로 새로 부임하면서 한성 감옥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는데 이때 독립협회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승만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1902년 9월 옥중학당이 개설되고 1903년 1월에는 서적실이 만들어졌다. 옥중학당과 서적실 설치는 황성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장안의 큰 뉴스거리였다. 감옥에서도 글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다니 당시로서는 듣고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 감옥에는 약 300여 명의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1895년경부터는 구한말의 여러 정변과 관계된 개화파 인사들이 정치범으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지식인의 수가 늘어났다. 그 중에는 육일준의 동생 유성준, 내부 토목국장을 역임한 남궁억, 법무협판을 지낸 이원긍,
박영효 영모에 연루되어 피체된 안국선, 독립협회 핵심 멤버 이상재, 이승언, 이정식, 이승만, 그리고 배제 학생 신흥우, 박용만, 개혁당을 추진하다 체포된 이준, 제국신문 사장 이종일 등 그 면면도 화려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울분을 삼키고 뒷날을 모색하며 무료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옥에 서적실, 즉 도서관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지식인 정치범들에게는 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성 감옥에 도서관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조선기독교서회 회장 벙커 선교사는 중국과 일본 주재 선교사들이 기증한 중문 영문 서적과 조선기독교서회 성서공회가 출판한 한글 서적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도서의 수는 점차 늘어 1904년도 기록에 따르면 한문책 222종에 338권, 한글책 52종에 165권, 영문책 20종에 20권으로 총 294종에 523권이었다. 도서관은 죄수들 뿐만 아니라 간수들, 직원들, 심지어 외부 사람들까지 일부러 감옥에 들러 책을 빌려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벙커 선교사 부부는 일요일마다 감옥을 찾아가 남녀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다른 여러 선교사들, 예를 들어 감리회의 아펜젤러 존스, 장로회의 언더우드, 게일, 헐버트 등도 부지런히 감옥을 들락거리며 성경 공부를 시켜주며 죄수들을 만났다. 그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으며 함께 교리서로 공부한 이상재, 김정식, 안국선, 이원긍, 유성준 등 12명의 개화파 인사들이 개종하는 그 유명한 옥중 개종 사건이 일어난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제껏 선교사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사대부들이 책을 읽다가 집단 개종한 것이다. 지식인 외에도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옥중에서 개종한 사람이 40명에 이른다. 옥중 개종자들 중 정치범들은 1904년에 대부분 석방되었는데 그중 이상재, 유성준, 이원긍, 김정식 등은 계일 선교사가 돌보는 장로회의 연동교회에 출석했고, 본래 배제 학당을 다니며 아펜젤러와 친분이 있던 이승만, 신흥우 등은 감리회의 정동제일교회로 향했다. 이들 중 이상재, 신흥우, 김정식은 YMCA를 통해 적극적인 기독교 사회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잘 알려진 바다. 지식인들의 옥중 개종이 불러온 연쇄 효과는 바로 다른 양반들의 개종이었다. 17세기부터 조선의 사대부들은 기독교를 무군무부의 종교요 그릇된 가르침으로 보고 멀리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천주교 박해의 표면적 이유도 척사위정, 즉 그릇된 것을 물리쳐 바른 것을 지킨다였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들어 그러한 인식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바뀌어 가던 와중에 이름만 대면 아는 고위 관료와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개종한 이후 그러한 인식 변화는 더욱 앞당겨졌다. 옥중 개종의 영향으로 철종의 오촌 조카 이재형, 대원군의 외손자 조남복, 국내부 협판을 지낸 박승봉,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치소 등이 이 무렵 교인이 되었다. 이로써 평민과 여성이 주류를 이루었던 조선의 교회에 식자층이 참여하면서 교인의 신분 계층도 다양화되었다. 이 중 이재형은 훗날 승동교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과 나란히 장로가 되는데, 왕족과 백정이 나란히 선다는 당시로서는 가히 천지개벽 수준의 일이 벌어지면서 구한말 사회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급진적으로 도입되는 대표적 사례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감옥 안에서 그들이 실제로 읽은 책이 뭐였을까? 대체 어떤 책을 읽었기에
심경의 변화가 일다 못해 개종에까지 이르렀을까? 당시 이상재의 아들 이승원이 출소하면서 감옥서 도서관에 도서 대출부를 가지고 나와 1903년에서 1904년에 대출 반납일자, 감방별 대출자, 대출 도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 대출부에 기록된 한글 도서의 제목과 대출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성감옥서 도서대출 1람 101회 이상 신약전서 51회에서 100회 그리스도 신문 국문독본 철로 역정 26회에서 50회 삼인필지 찬미가 샛별전 신학월보 인가귀도 장원량우 상론 11회에서 25회 훈화진언 묘축문답 삼요록 초학언문 예수행적 레취예수 상제진리 철로직위 파혹진선론 성경문답 방탕한 자식에게 돌아옴 요한공부 의원의 행적 6회에서 10회 속죄지법 성사총론 조선 형님께 드리노라 개국 504년 8월 보고서 구세론 을미사변 보고서 복음요사 심산초학 원입교인 규조 장자로인론 1회에서 5회 구세진전 병인사주 산술신편 어린아히 문답 예수교 문답 요한복음전 주일 지키는 논 해업하는 사람이라 구세진주 라병론 성경비지 문답 성공회 문답 요한복음 대지 개오 문답 고린도 전서 주석 누가복음 대지 미미교회 문답 영어책 미대출도서 성경도리 성교찰리 성경도설 성경강목 요한 3장 16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빌려보았던 도서는 언더우드도 번역에 참가하여 1900년 출판된 신약전서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빌린 도서가 언더우드가 1897년부터 발간한 그리스도 신문이었다. 그 밖에도 언더우드의 저역서 5권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었고 그중 4권은 적지 않게 대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의 한글 문서는 대개 교리서와 전도용 소설, 성서 주석 및 성서 해설서였다. 일부 수학, 자연과학, 어학 교재도 있었지만 옥중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힘들여 제작한 교리서와 전도소설이었다. 언더우드가 전도를 위해 제작한 교리서, 근대 사상을 알리기 위해 간행한 신문, 그리고 성심을 다해 번역한 성경이 감옥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개종으로 이끌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더우드는 1904년 초부터 1905년까지 약 2년간 매주 일요일 감옥을 방문하여 죄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개종자들이 많아지면서 일요일마다 옥중에서 예배를 열면 좋겠다고 감옥 서장이 언더우드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러일 전쟁 초기에 서너 주를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에 감옥에 가 예배를 인도했다. 이때의 인연으로 이승만이 1904년 8월 출소한 뒤 미국으로 떠날 때 언더우드가 그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었다. 그때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승만은 그의 조국에서 위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수년간 정치범으로 복역했던 조선의 기독교인입니다. 지난해 저는 그의 노력 덕분에 감옥에서 수감자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 갔으며 그에게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기회나 조언을 주신다면 제게는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언더우드의 추천으로 이승만은 1905년 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민족운동은 한성감옥 개종자들이 석방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들 중 연동교회에 출석한 이들이 1904년 8월 게일의 집에서 국민교육회를 발족하여 한국 근대사 최초의 문화계몽운동단체를 조직했으며, 일부는 YMCA에 가입하여 지식인 청년들을 결집해 독립협회 이후 주춤했던 대중연설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다시 근대적 민권, 평등, 노동사상을 가르쳤다.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에서 언더우드는 일요일마다 감옥에 들러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정동 선교기지 철수와 남대문으로의 이사.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한 고종의 아관 파천 이후 1년. 고종은 환궁하라는 백성들의 드높은 요청에 결국 환궁했다. 하지만 고종이 돌아간 곳은 일본의 세력이 여전히 도사리는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이었다. 이때부터 고종은 경복궁에 비해 규모가 턱없이 작았던 경운궁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토지들을 매입했는데, 그때 왕실의 매입 대상 토지 가운데 덕수궁 서남쪽 돌담 너머의 미북장로회 선교회 부지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이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미북장로회는 1884년 알렌의 내한 직후 미국 공사관 바로 옆에 붙은 토지를 매입했고, 언더우드의 내한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주변 일대의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면서 교회와 학교, 병원, 선교사 사택이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소위 선교 거점 혹은 선교 기지를 만들어 나갔다. 선교 초기, 장로회에서는 언더우드가, 감리회에서는 아펜젤러가 대표로 가옥과 토지를 구입했는데, 1888년에서 1889년도의 기록에 따르면 언더우드는 정동 일대에서 기와집 235간, 초가집 48간, 빈터 1379간으로 총 1662간을 21,275량에 구입했다. 아펜젤러는 기와집 181.5간, 초가집 263간, 빈터 1602간, 가옥 10간으로 총 2056.5간을 43,400량에 구입했다. 1간이 대략 1.8제곱미터이므로 언더우드가 정동에 구입한 토지는 총 2,991.6제곱미터, 아펜젤러가 구입한 토지는 총 3,702제곱미터였다. 그나마 이게 1889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후 주변 토지를 계속 매입한 두 선교회가 1900년 당시 정동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선교부에서는 우선 1897년에 알렌의 사택이었다가 여선교사들의 사택 및 정동 여학교로 사용되던 부지를 먼저 왕실에 팔았으며, 나머지 부지도 여러 힘든 협의 과정을 겪은 뒤 1901년 34,000량에 왕실에 매각했다. 이로써 미북장로회 선교기지는 현재의 종로 5가인 연지동과 남대문 밖 등으로 흩어져 옮겨졌다. 언더우드는 15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시내에서 가까워 활동하기 편한 것도 물론이었지만 이곳은 첫 세례식이 거행된 곳, 첫 교회가 세워진 곳, 첫 책이 쓰인 곳, 사전이 편찬된 곳, 성경이 번역된 곳, 신문을 창간한 곳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이 집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다. 형의 도움으로 스팀 난방 시설도 설치했고 방 3개에 벽난로가 있었으며, 온실에는 화초가 가득하고 정원에는 꽃과 과일나무로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워낙 애착을 가진 집이어서 2년 전에는 존 T. 언더우드의 제안에 따라 그 집을 개인적으로 사고 싶다고 장로회 선교부에 제의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던 터였다. 그러나
고종의 의지가 확고하며 선교부에서도 매각을 결정하면서 언더우드는 하는 수 없이 정동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때 언더우드는 연지동 장로회 선교부지 내에 새롭게 건설되는 사택 중 하나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언더우드는 선교부 소유 집이 아닌 자기만의 집을 갖고 싶어 했다. 선교부 집은 자기 마음대로 구조를 바꾸거나 꾸미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앞으로 뼈를 묻을 때까지 한국에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있던 언더우드였기 때문에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짓고 싶어 했다. 이에 언더우드는 선교부가 연지동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을 때 따로 집 지을 땅을 알아보았고 1903년 봄 남대문 근처에 땅을 매입했다. 지금의 남대문과 회현역 사이의 다남빌딩 부근으로 남대문에서 남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그 일대에 복숭아 나무가 많아 복숭아골이라 불리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남대문 세브란스 연합병원 의과대학의 지척이기도 하여 릴리어스가 병원을 오가기 편리한 위치이기도 했다. 이때의 토지 구입 비용과 사택 건설 비용은 모두 형인 존 T. 언더우드가 대주었다. 그래서 이때 언더우드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백만장자 선교사라고 시기 어린 질투를 받기도 했다. 언더우드 가족의 남대문 사택 외형은 정동 사택과 비슷하게 하고자 디귿자형으로 설계했고 지붕에 기와를 얹었지만 내부는 완전한 미국식으로 꾸몄다. 스팀 난방 공사를 하여 2층까지도 더운 물이 나왔다. 정원에는 큰 나무와 관목을 심어 멋지게 꾸몄다. 릴리어스는 언더우드가 가진 유일한 호화스러운 취미가 바로 화초 가꾸기라고 한 적이 있는데 남대문 사택 건축 때에도 본래 부지에 있던 나무와 관목들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새롭고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했다. 처음 시공을 맡은 중국인 건축 청부업자와 일꾼들이 말썽을 부려 언더우드는 그들을 해고하고 오랜 친구인 중국 기독교인 건축 청부업자 해리 장에게 부탁하여 공사를 마쳤다. 1903년부터 건축이 시작된 이 집은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1904년 말에서 1905년 초에 완공되어 언더우드 가족이 이사 들어갈 수 있었다. 언더우드 부부는 새 집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이 집에서 언더우드는 1916년 서거 때까지 살았으며 릴리어스도 1921년 이 집에서 별세했다. 그 뒤 아들 원한경이 1927년 신촌 연희전문학교 옆에 집을 지어 이사할 때까지 20년 넘게 언더우드 일가의 생활 터전이 되었다. 연합활동의 중심, 제한개신교 선교부 공의회 조직. 언더우드가 1902년 2차 안식년을 다녀온 후 그간 거의 20년을 언더우드가 힘써 전도하고 돌보아온 황해도가 다른 선교사로 담당이 바뀌었다. 언더우드도 교인들도 반대하고 아쉬워했지만 선교회는 언더우드가 맡은 임무가 너무 많다고 보고 신임 선교사 샤프에게 황해도 순회 사역을 일임했다. 이 시기 언더우드가 분주했던 주된 이유는 여러 연합사업을 관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1902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 1903년 YMCA 창립 때 이사직을 맡은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 후 1904년에는 대한교육학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취임해 전국 기독교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했고 1905년과 1906년에는 헐버트를 대신하여 더 코리아 리뷰라는 잡지를 편집했으며 5년간 위원들이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교정 작업을 마친 신약 성서의 공인본이 1905년 출판되었다. 하지만 언더우드가 꿈꾼 연합이란 이렇게 사업적 차원의 연합활동에 그치지 않았으며 교파 간의 실질적이며 유기적인 합동에 있었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자유롭게 신학적 입장에 근거하여 교파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 안에도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개신교 교파가 공존하기도 한다. 영국처럼 성공회가 국교인 경우에도 장로회, 감리회, 루터교, 회중교회 등 다양한 교파가 공존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장로회, 감리회, 성공회, 침례회, 회중교회 등 다양한 교파의 분립에 더불어 남북전쟁 이후에는 각 교파가 다시 남북으로 갈라져 북장로회, 남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북침례회, 남침례회 등 숫자가 다시 2배로 늘어났다. 교파들이 각기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조선에는 선교 초기부터 4개의 장로회, 2개의 감리회 하는 식으로 다양한 교파교회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토착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의 신학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한 구분 없이 하나의 기독교회를 세우는 것이 토착교인들의 열망이요, 선교사들도 꿈꾸는 바였다. 이에 따라 선교지에서는 교파 구분 없이 단 한 개의 교회만을 설립하자는 운동이 제기되고는 했다. 만약 하나된 교회 설립이 힘들다면 최소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한국보다 앞서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진 중국과 일본을 살펴봐도 중국에서는 교파 합동을 위해 아주 오랜 세월 노력한 끝에 1927년 결국 중화기독교회라는 하나의 교파가 탄생했고, 일본에서는 1874년 일본의 하나의 공회, 즉 일본 기독공회를 설립하고자 공회 조례를 채택하였으나 좌절되었고, 후에 교파 합동운동을 위해 1911년 교파 합동 기성동맹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교파 합동 및 연합활동을 위한 운동이 일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언더우드가 있었다. 우선 언더우드는 조선에 있는 4개의 장로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신조를 고백하고 같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장로회들이기에 함께 협의체를 만든다면 제한된 물적, 인적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도 했다. 1884년 미북 장로회가 내한한 후 1889년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에서 선교사들이 내한했는데, 그때 언더우드의 제안으로 2 장로회가 연합 선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892년 미남 장로회가 내한한 이듬해인 1893년 장로회 정치를 쓰는 선교 공의회를 조직했다. 1898년 캐나다 장로회 내한 후 그들도 장로회 공의회에 가입한 것은 물론이다. 공의회는 공동사업을 시행했는데, 예를 들어 한국 장로교회에서 사용할 규칙 제정, 신학 교육, 찬송가 편찬, 성서 번역 등이었다. 이 공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1901년부터는 한국인들도 공의회에 참여했고, 1907년 7명의 첫 한국인 목사들이 탄생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설립될 때까지 장로회 공의회는 여러 장로교회들의 상위 7위기관 역할을 했다. 언더우드는 이렇게 하나의 장로회를 만드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릴리어스는 남편에 대해 그의 존재의 모든 흐름은 연합을 향하고 있었다고 평한 바 있으며, 게일도 언더우드에 대해 그가 나의 생전에 감리, 장로라 하는 교파의 분별을 타파하고 싶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언더우드의 꿈은 대한장로교회, 대한감리교회가 아니라 대한그리스도교회의 설립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의 부름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비전을 전한 바 있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 기독교 정부가 세워져 이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건설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본토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 되고 교파를 초월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즉 장로교나 감리교나 감독제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구분도 없으며 노예나 자유를 얻은 자의 구분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인 초교파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망한다. 이러한 언더우드의 바람은 1905년 9월 15일 4개의 장로교 선교회, 2개의 감리교 선교회가 모여 제한개신교 선교부 공의회를 조직하면서 대망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6개 선교회의 관계자 150여 명이 모여 창립식을 거행했는데 언더우드가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공의회는 헌장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제2조 목적. 본 공의회의 목적은 기독교 사업에 서로 협동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단 하나인 토착 복음주의 교회를 조직하는 데에 있다. 또한 선교사들은 단일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도 때가 오면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 회의 결의이다. 연합된 본토인 교회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라고 밝히며 교회 이름까지 생각해 놓았다. 선교부 공의회는 우선 선교정책 조정, 선교잡지 간행, 연합찬송가 편찬, 연합주일학교대회 개최 등의 연합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사업상의 협력은 부차적인 목적이었고 항구적인 연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이후 대영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기독교 서회 등이 가입했다. 그 후 많은 선교 사업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연합병원, 숭실대학은 연합기독교대학, 협성신학교는 말 그대로 협력하여 세워진 신학교, 선교인쇄소는 연합인쇄소 등으로 말이다. 또한 연합성경학교, 연합찬송가, 연합신문이 만들어지고 연합여자성경반, 연합초등학교가 도처에 세워졌다. 선교부 공의회의 기관지로서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영문 선교 잡지가 1905년 11월 창간되었다. 이 잡지는 1941년 11월 일제에 의해 폐간당할 때까지 장장 37년간 속간된 유일무이한 한국의 초교파 선교 잡지였다. 이미 2권의 책을 출간하여 문필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릴리어스 언더우드가 창간 직후인 1906년부터 편집 주간이 되어 1914년까지 편집을 책임졌다. 부부가 함께 연합활동에 전심으로 협력한 것이다. 언더우드의 이러한 단일교회에 대한 비전은 민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상생하는 민족교회가 되기를 바란 것이었다. 하지만 언더우드의 열망은 각 교회의 재산권을 소유한 본국의 선교본부들의 반대와 지역별 선교사 간의 갈등 등으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역사에 묻혔다. 하나된 교회에 대한 좌절과 함께 선교부 공의회는 1912년 협력평의회 형식인 연합공의회로 재조직되었고 하위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에서도 정책과 교리의 조화를 추진하던 위원회는 빠지고 여름 수련회 개최, 더 코리아 미션 필드 편집, 주일학교 교재 편찬, 기도 달력 편찬 등의 연합 사업이 주가 되었다. 비록 하나된 대한기독교회는 그 이후로도 또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언더우드는 그 후에도 연합공의회를 통해 여러 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못다한 꿈이 다음 세대에서는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소래 휴양지 개설. 릴리어스는 언더우드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가장 바빴던 해를 하나 꼽으라면 1905년이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동에서 장로회 선교부가 완전히 철수하고 다른 지역에 땅을 사고 공사를 하는 일 전반을 언더우드가 관할했기 때문이다. 당시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외교력까지 필요했다. 장로회의 여러 부지를 왕실에 파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양의 영문, 한문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교회가 옮겨갈 새로운 땅을 사기 위해서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 하는 거간꾼들과 오랫동안 교섭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다. 또한 거래가 하나씩 성사되고 또 건물을 하나씩 설계하고 지어나갈 때마다 선교본부에 보고하고 예산에 대한 허가를 받아내는 등 성가신 작업이 무한 반복되었다. 이렇게 복잡한 협상과 교섭, 서류 작업을 하며 장로회가 새로운 선교기지를 세워나가도록 힘쓰는 과정에서도 언더우드는 평소대로 때가 되면 평양신학교에 가서 3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게일 레이놀즈와 함께 신약성서 전체를 교정하고 검토한 뒤 드디어 공인본을 출판했다. 구약성서 번역을 위한 번역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시편 등 자신이 맡은 구약성서의 일부를 히브리어 성서에서부터 번역하고 한강 마을에서 여름 훈련반을 열고 물리학과 설교학에 대한 책을 번역 출판하고 주일 학교의 공과 교재와 달력을 준비하고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국한문체로 번역하는 게일을 돕고 있었다.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1905년 언더우드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구상하던 새로운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또 다른 일을 하나 벌이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을 위한 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도착한 뒤 기후, 풍토, 관습이 전혀 다른 타향에 적응하느라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 더구나 지방 선교기지 건설을 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거기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지고 처음 접하는 여러 풍토병에 시달리는 것도 물론이었다. 이로 인해 선교 초기 존 헤론, 윌리엄 홀, 윌리엄 맥켄지처럼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언더우드만 해도 내한 2년 뒤인 1887년 풍토병을 심하게 앓아 동료 선교사들이 그를 일본의 요양소로 보낸 적이 있다. 1897년에도 아들과 함께 둘이서 열병에 걸려 에비슨의 집에 한 달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며 1901년에는 안식년으로 귀국하던 중 스위스에서 쓰러져 한 달 이상을 그곳에 머물며 요양한 적도 있다. 선교사들의 건강 이상은 어느 선교지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였고, 따라서 선교사들은 바람이 잘 통하고 기후가 좋은 곳에 선교사 휴양지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중국의 경우 교파 연합으로 산둥성 즈푸 바닷가에 거대한 휴양지를 조성해 놓았고, 일본은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휴양지를 만들었다. 릴리어스가 1890년 출산한 뒤 악화된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떠난 곳이 바로 중국 즈푸의 선교사 휴양지였다. 1888년 두 번째 지방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소래의 해변을 보게 된 언더우드는 이곳에 지치고 아픈 선교사들의 쉼터, 내륙에 고립된 선교사들의 피난처가 될 휴양지를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교파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모여 친교를 나눈다면 연합과 우위의 진정한 정신을 고취시킬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해변에서의 모임을 통해 선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길 꿈꿨다.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최해 서울 지역 선교사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했던 언더우드가 이제는 휴양지 개설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소래 해변은 언더우드의 그런 생각에 꼭 맞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바다 위 20m에 달하는 절벽이 있고 그 아래 한쪽에서는 바위와 자갈이 깔린 해변으로 파도가 밀려와 아름답게 부서졌다.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5km나 펼쳐져 있었고 좌우로는 야트막한 산이, 멀리엔 매력적인 섬들이 있었다. 언더우드는 우선 선교부에 휴양지 건설을 건의했지만 아무런 호응이 없자 결국 혼자 힘으로라도 휴양지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에 홀로 소래 해변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고 마련된 땅에 언더우드는 직접 길을 닦고 나무를 심고 3km에 달하는 거리에 파이프를 묻어 수돗물을 끌어왔다. 이후에는 레이놀즈 등 뜻이 맞는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각자 출자한 뒤 소래 비치 컴퍼니라는 합자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휴양지 개발에 나섰다. 소래 비치 컴퍼니는 24제곱미터씩 땅을 나눠 선교사들에게 분양했으며 그 돈으로 더 넓은 땅을 사 길을 만들고 테니스장, 야구장, 골프장 등의 시설을 만들며 확장해 나갔다. 이곳이 바로 장현 구미포의 선교사 휴양지로 1910년에서 1940년대에 많은 선교사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바로 그 휴양지다. 언더우드 사후에 개발구역이 더욱 확장되어 1926년에는 약 50여 채, 1932년에는 약 65채의 별장이 들어서는 대규모 휴양촌으로 조성되었다. 여름이면 짐을 싸서 가는 안식처였고 선교사뿐 아니라 한국인 동역자들도 함께 여름을 나는 피서지였다. 일례로 숭실대학 2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경직이 블레어 선교사의 번역 일을 돕기 위해 1924년 함께 어느 해안가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저녁 홀로 산책을 하던 중 너는 온전히 나에게 몸을 바쳐 복음을 위해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과학자의 꿈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리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가 갔던 해안이 바로 소래 휴양지였다. 배로 갈 수 있는 소래 구미포 휴양지와 더불어 이후에는 기차로 닿을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원산에도 휴양지가 하나 더 개발되는데 이렇게 구미포와 원산은 양대 선교사 휴양지가 되어 많은 선교사와 한국인 목회자에게 쉼을 제공한 피난소가 되었다. 언더우드의 유언장 작성 1905년 지나치게 무리를 한 탓일까? 1906년 초 언더우드는 심한 후두염에 걸렸다. 기침이 낫질 않아 어떠한 설교나 연설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고열이 계속 오르내리는 증상이 3개월 넘게 지속되어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 3명의 의료 선교사가 언더우드를 번갈아 진단한 끝에 그들은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받아 쉬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결국 언더우드는 이듬해로 예정되어 있던 3번째 안식년 휴가를 1년 앞당겨 1906년 여름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인 1906년 4월 11일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놓았다. 자신의 몸 상태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만큼 혹독하게 앓은 1906년이었다. 최근 언더우드의 유언장이 발굴되어 공개된 바가 있다. 언더우드가 작성한 유언장은 총 9장으로 주유언장 7장과 추가사항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유언장 7장은 다시 첫째부터 5제까지의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언장의 말미에는 증인으로서 영국 성서공회의 휴 밀러와 북장로회 의료선교사로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근무하던 제시 허스트가 사인을 했다. 유언장의 5항목 가운데 첫째 항목은 자신의 유산으로 가장 먼저 집행해야 할 사안으로 빚 청산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5째 항목은 유언 집행인으로서
부인과 형, 아들을 임명해 놓은 것이다. 주요 유산 배분은 둘째, 셋째, 넷째 항목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세 항목은 동시 발생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유산 상속인의 생존 여부에 따른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유산을 배분할 것인지를 달리 명기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둘째 항목은 자신의 사망 당시 유산 상속인으로서 부인인 릴리어스와 아들 원한경이 모두 살아있을 경우, 셋째 항목은 자신의 사망 당시 릴리어스가 이미 사망하여 없고 원한경만 살아있을 경우, 넷째 항목은 자신의 사망 당시 릴리어스와 원한경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이다. 즉, 둘째, 셋째, 넷째 항목 중 한 가지 경우에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언더우드가 실제로 사망하는 1916년에 부인과 아들이 모두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둘째 항목에 명기된 대로 유산 집행이 이루어졌고 셋째와 넷째 항목은 폐기되었다. 그런데 후대 우리의 눈에는 오히려 폐기된 셋째와 넷째 항목이 더욱 흥미를 끄는데 그 이유는 부인과 아들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한 그 두 항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나열하며 각각에 대한 상속인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즉, 언더우드의 재산 규모와 인적 관계도를 좀 더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언더우드의 유언장이 다소 길지만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미국 뉴욕주 킹스 카운티 뉴욕시 브루클린에 본적을 두며 그러나 현재 대한제국에서 해외 선교사 사역에 적극 임하고 있는 복음 목사인 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인간 삶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나의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표하고 선언합니다. 첫째, 내 가진 모든 합당한 부채를 내가 사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해 주십시오. 둘째, 나는 그 명칭과 종류와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A에서 C까지의 문자로 지정된 아래의 단락에 명시된 방식으로 유증합니다. A. 나는 소레비치 컴퍼니의 주식 5주와 $500를 나의 개인 비서인 대한제국 서울의 김규식에게 남깁니다. B. 나는 소레비치 컴퍼니의 주식 10주와 나의 모든 원고와 나의 사망 시 소유하고 있을 나의 모든 저작권과 나의 장서와 서재의 가구 그리고 $5,000를 나의 아들인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부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와 나의 형인 뉴욕시의 존 T. 언더우드를 나의 아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공동 후견인으로 임명합니다. 나는 후견인 자격을 위해 후견인들에게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C. 나는 그 외에 그 특성과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모든 나의 재산과 부동산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에게 남깁니다. 셋째, 그런데 만약 나의 사망 시 상기한 나의 부인이 살아있지 않다면 나의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D에서 G까지의 문자로 지정된 아래의 단락에 명시된 방식으로 유증합니다. D. 나는 소레비치 컴퍼니의 주식 5주와 나의 타작이 우리가 같이 출판하고 있는 영한 사전의 지분 그리고 $1,000를 나의 개인 비서인 대한제국 서울의 김규식에게 남깁니다. 2. 나는 나의 콜트 소총과 백스터 성경 그리고 $250를 이전에 소래에 있었으며 서경조 장로의 아들이기도 한 서광욱에게 남깁니다. F. 나는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준 2명의 일꾼, 즉 이치운 부인과 김준호 씨에게 그들이 나보다 오래 살 경우 각각 $50씩을 남깁니다. G. 나는 그 외에 그 특성과 설명이 기재되지 않은 모든 나의 재산과 부동산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나의 형인 뉴욕시의 존 T. 언더우드를 나의 아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아들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며 나는 그의 후견인 자격을 위해 그에게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그리고 타국에서 복음 선교사로 섬기는 나의 소명의 특성상 나와 나의 가족은 바다와 땅을 여행하는 위험과 무법자들의 적대감에 필연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우리 셋이 한 번에 동일한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 의지에 따라 내 재산이 처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동일한 사고로 우리 셋이 모두 목숨을 잃을 경우, 또는 나는 살아남았으나 부인과 아이가 목숨을 잃을 경우, 둘 중 한 가지 경우에 나는 나의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H에서 R까지의 문자로 지정된 아래의 단락에 명시된 방식으로 유증합니다. H. 나는 나의 개인 비서인 대한제국 서울의 김규식에게 위에 D항에서 언급된 것을 남기며 또한 그에게 나의 금시계와 파커 산탄총을 남깁니다. I. 나는 위에 2항에서 언급된 소광욱에게 2항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을 남깁니다. J. 나는 위에 F항에서 언급된 2명의 일꾼에게 F항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을 남깁니다. K. 나는 $1000를 네브래스카 에드가에 사는 마이론 T와 앨리스 라킨의 아들 호러스 라킨에게 남깁니다. L. 나는 이 앞과 뒤에서 특별히 언급된 책을 제외한 나의 모든 장서 및 그 장서가 꽂혀있는 책장을 서울 YMCA의 도서관에 추가되기를 기대하며 동이사회에 남깁니다. M. 나는 뉴욕시의 존 언더우드 주식회사의 사업 가운데 안전종이부서에 대한 나의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을 나의 형 존 T. 언더우드, 나의 누이인 한나 E. 스테판스, 헬렌 M. 코나드에게 동등하게 분배하여 남깁니다. N. 나는 아내로부터 나에게 오게 될 모든 은접시, 커트글라스, 그림, 장식품, 예술품, 그리고 보석을 똑같이 나누어 법적인 상속자들에게 남깁니다. 모든 은접시, 커트글라스, 그림, 장식품, 예술품과 보석을 다음에 명시된 대로 나의 형 존 T. 언더우드와 나의 누이인 한나 E. 스테판스와 헬렌 M. 코나드에게 동등하게 분배하여 남깁니다. 5. 나는 나의 모든 원고와 나의 사망 시 내가 소유하고 있을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을 나의 형인 존 T. 언더우드에게 남깁니다. P. 나는 나의 사망 시 내가 대한제국에서 소유하고 있을 모든 가구와 다른 개인 소지품, 그리고 이 앞과 뒤에서 특별히 유증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나의 소유의 부동산, 그리고 서울 근교의 한강변에 O.R. 에비슨, F.S. 밀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소레비치 컴퍼니에서 나에게 임대해준 소래해변 근처의 포트 포인트 절벽 위 2필지의 땅과 그에 딸린 건물을 나의 친구인 O.R. 에비슨, F.S. 밀러, D.A. 벙커, J.L. 저다인에게 남깁니다. 그들은 모두 대한제국에서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혹은 신탁을 맡은 이들이 가장 이롭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판단에 따라 그 장소 혹은 장소들에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선교 요양원을 설립하고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선교 요양원이나 요양원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에 만약 그들이 앞서 언급한 재산이나 부동산을 매각 혹은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판단대로 이행할 것을 인가하며 그렇게 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신탁의 이행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법인단체를 조직하여 재산을 관리케 하고 한강과 소래해변에 각각 하나씩 2개의 연합선교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나는 나의 재산을 2개의 요양원을 위해 둘로 똑같이 나누고 한강 부지에 장로회 선교 요양원을 그리고 소래 해변의 부지에 감리회 선교 요양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선교부 혹은 선교본부가 각각 이를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Q. 나는 나의 사망 시 내가 소유하고 있을 소래비치 컴퍼니의 주식 중 이 앞의 항목에서 이미 유증된 것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나의 친구 W.D. 레이놀즈가 관계하고 있는 소래비치 컴퍼니의 이사회 혹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질 신탁회에 남깁니다. 주식의 이익금은 한글 책과 교리서를 출판하는 데에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이 기금의 신탁자인 그들 스스로 수익에 대한 지출을 관리하거나 혹은 조선 예수교 서회나 조선 기독교 교육연맹 등 신탁자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출판 단체에 이 사안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인정합니다. R. 이 항목 앞에서 특별히 유증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에 그것이 어떤 형태이거나 어떤 상황이든 모든 종류의 나의 재산과 부동산 그리고 이후에 생명보험이나 또는 증권 및 유가증권의 판매를 통해 나의 유언 집행자의 손에 들어오게 될 모든 종류의 돈은 나의 형인 존 T. 언더우드에게 남깁니다. 그는 재량에 따라 해외 선교부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남녀 조카들을 돕기 위해 그때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유언이 집행되기 전에 그가 사망한다면 나는 나머지 나의 모든 재산과 부동산을 장로회 해외 선교부의 A.W. 할시와 R.E. 스피어에게 남깁니다. 그들의 신탁 관리를 통해 3분의 1을 미국 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3분의 1은 뉴욕 대학교에, 그리고 3분의 1은 나의 형인 존 T. 언더우드와 누이인 한나 E. 스테판스, 헬렌 M. 코나드의 자녀들인 나의 남녀 조카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5째, 나는 아래에 지명된 유언 집행인들 또는 그들 중 한 명이 또는 그들이 함께 이 유언장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들 혹은 둘 중 한 명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나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을 모든 부동산을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공개로 혹은 비공개로 일부 혹은 전부를 판매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부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를 유언 집행자로 지명하며 그리고 나의 형 존 T. 언더우드와 나의 아들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를 함께 나의 마지막 유언장의 집행자로 지명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생전에 나의 아내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가 사망하거나 혹은 내가 사망할 당시 나의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없다면 나는 나의 사망 시 임기 중일 미국 장로회 해외 선교본부 한국 선교부의 정식 회계를 대한제국 내에 있는 나의 재산과 부동산에 관하여 나의 마지막 유언장이 집행될 때 보조 집행자로 임명합니다. 나는 보조 집행자에게 그 자격을 위한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가 21세가 되기 전에 나의 형 존 T. 언더우드가 사망할 경우 A.W. 할시와 R.E. 스피어를 나의 아내와 함께 후견인으로 임명하여 아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이 유언의 집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이전에 작성한 모든 유언장을 철회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나는 우리 주님의 해 1906년 4월 11일에 대한제국의 서울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2통을 인감합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이상과 같은 유언장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하나, 어떤 경우의 수에서건 가장 먼저 유산을 받게 되는 사람은 김규식이었다.
그만큼 언더우드에게는 고아원에서부터 아들로 입양하여 기르고 현재는 유학까지 마치고 귀국해 자신의 개인 비서로서 이 일을 돕고 있는 김규식이 애틋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 셋째와 넷째 항목에는 또 다른 3명의 한국인이 유산 상속인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소래 출신의 서광욱과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이 일을 봐준 2명의 한국인 일군 이치운, 김준호로서 언더우드의 삶에서 유의미한 이름이 몇몇 새롭게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광욱에 대해 언더우드는 서경조 장로의 아들이라고 밝혀 적었는데 서경조의 2 아들의 이름은 사실 서광호와 서병호였다. 서광호는 1906년 당시 세브란스 의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한국인 최초의 유아 세례자였던 서병호는 당시 경신학당 졸업 후 해서제일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광욱은 그 2 가운데 1명의 아명이나 자 혹은 호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누가 되었든 서경조의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자 한 것에서 언더우드가 서상륜, 서경조 형제 및 소래교회에 대해 갖고 있던 특별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다. 셋, 언더우드가 한국 최초의 한영 영한사전인 한영짜견을 1890년 출판한 이후 개정 작업을 해왔으며 사후인 1925년 아들이 개정판을 출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위의 유언장을 살펴보면 언더우드가 생전에 진행한 사전 개정 작업에서 김규식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같이 출판하고 있는 영한사전의 지분을 고스란히 김규식에게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 넷째 항목을 통해 언더우드가 서울의 남대문 집 외에도 한강변의 토지와 별장을 에비슨 및 밀러와 함께 소유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소래 해변에 2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소래비치 컴퍼니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드러난다. 5.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에비슨, 밀러, 벙커, 저다인 등 여러 교단의 내한 선교사들에게 유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1. 연합선교요양원 설립 2. YMCA의 도서 기증 3. 조선예수교 서회나 조선기독교교육연맹을 통한 한글 문서 출판 등에 사용해달라고 부탁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언더우드가 자신의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랐던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사업이 연합사업의 형태로 이어지길 바랐던 그의 간절함도 잘 전해지는 듯하다. 언더우드의 유언장은 1916년 12월 6일에 뉴욕주 킹스카운티 유언검인 법원을 통해 집행되었다. 비록 최종 유산 집행은 둘째 항목에 의거하여 김규식, 아들 원한경, 부인 릴리어스 등 3명에게만 상속되었지만 언더우드가 셋째, 넷째 항목에서 밝힌 유지는 릴리어스 및 원한경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미국에서의 강연, 종교학자로 거듭나다.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언더우드는 1906년 4월 유언장을 작성한 뒤인 그해 여름, 1907년 예정되어 있던 3번째 안식년 휴가를 1년 앞당겨 받아 가족과 함께 배를 탔다. 이때 언더우드는 스위스의 벤겐, 남프랑스의 칸, 그리고 다시 스위스의 폰트레시나 등에서 1년 가까이 요양하며 유럽에서 지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언더우드는 바로 한국에 돌아갈까 생각했다가 장로회 해외 선교본부에 들러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가족들 얼굴만이라도 보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 미국에 도착한 1907년, 한국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 교회 부흥에 관한 소식은 곧 미국 선교본부에도 전달되었다. 그러자 선교본부는
마침 미국에 안식년으로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 즉 언더우드 부부, 사이드 보텀 부부, 브루엔 목사, 홀 목사를 모아 앞으로의 한국 선교에 대해 상의할 협의회로서 한국 선교 평의회를 조직하여 회의를 개최했고, 그때 한국에 20명의 선교사를 증원하여 파송할 것이 전격 결정되었다. 언더우드를 비롯해 미국에 있던 한국 선교 평의회 회원들은 이제 그 20명분의 선교비를 모금할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 언더우드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뒤로 미루고 한국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두지휘하고자 미국에 좀 더 남기로 했다. 그는 홍보 책자를 만들고 미국 전역의 장로교회나 대학교, 신학교, 여자대학, 의과대학, 클럽, 사교 모임, 상업계와 은행계의 정기 모임 등에 편지를 보내 연설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일간지에 기고를 하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언더우드는 때로 하루에 8차례 연설했고 평의회의 선교사들은 대도시와 소도시를 망라하여 한 명당 수십 군데씩 도시를 돌며 설교단에 섰다. 언더우드가 한국의 부름이라는 소개책자를 써서 미국에서 출판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인 1908년이었다.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를 소개함과 동시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선교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선교 상황도 지역별, 사역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책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한 어조로 미국 교회를 향해 한국 선교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며 미국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 문으로 들어가 이 나라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만 남아있다. 이제 필요적절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을 훈련하고 가르치며 훌륭한 사역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 물러선다면 이러한 기회는 영영 잃어버릴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언더우드는 2차례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는데, 하나는 1908년 여름 뉴욕 대학에서 가진 찰스 딤즈 강좌로 언더우드는 아시아의 종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강좌는 미국 기독교 철학재단의 기금으로 매년 개설되던 강좌였는데 과학계, 철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초청되어 6회 강의를 통해 유신론적 철학을 다루는 강좌였다. 언더우드는 이 강좌에 초청된 4번째 강사였고 역시 6번 강의를 했다. 이때 사용된 강의록은 1910년 동아시아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했는데, 언더우드는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 종교에 나타나는 신관을 비교하면서 한국 고유의 신개념을 고찰했다. 이를 위해 1강에서는 중국의 도교, 2강에서는 일본의 신도, 3강에서는 한국의 샤머니즘을 다루고 4강과 5강에서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종교로서 유교와 불교를, 그리고 마지막 6강에서는 아시아 종교의 신관을 기독교의 신관과 비교했다. 13세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과연 이교도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당대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인 제1본성을 타고났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제2본성이 오염되어 결국 하나님까지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적절한 교육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제1본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다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근거하여 16세기의 마테오 리치는 고대 중국인들이 아직 제1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남긴 문헌에서 유일신 사상을 찾으려 했고, 고대 유교 경전에 나오는 상제 혹은 천을 그 흔적으로 보았다. 2000년에서 3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특히 불교의 영향으로 점차 중국인들에게
상제의 관념이 희박해졌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이 바로 유교의 상제와 같은 신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 언더우드도 유사한 신학적 맥락에서 동아시아인들이 고대에 가지고 있던 유일신 관념을 찾으려 했다. 언더우드가 봤을 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유 신앙은 샤머니즘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던 것을 주목하며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한알이 유일신 개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하나님 사상이 하늘 숭배, 즉 유일신 관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남은 흔적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언더우드는 동아시아의 가장 원시적 형태의 종교에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흔적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동아시아의 한중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지만 20세기 초 당시만 해도 서구권에서는 한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두 중국에 종속된 혹은 파생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경향 가운데 종교, 문화적으로 한국을 중국 및 일본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은 당시 서구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헐버트가 오성근과 함께 저술한 대한력사에서 한국사가 중국사와 구별된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언더우드는 그러한 한국의 종교적 독자성을 영문으로 저술하여 영미권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 책은 언더우드 본인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수집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종교 이론을 제시한 종교학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종교 관련 문헌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초의 한국 종교학 연구로서도 그 의미를 평가받고 있다. 이후 이 책은 서구 세계에서 스테디셀러가 되어 언더우드는 종교학자로서도 명성을 얻었다. 이 무렵 언더우드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스톤기금 선교사 강좌를 맡아 강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는 미국에서 한국 선교기금 모금과 여러 강연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모금된 기부금의 총 금액은 17만 달러였으며 27명의 선교사 후보와 그 모두를 위한 지원도 모두 확보되었다. 모금에게는 평양의 학교, 신학교, 병원, 강계의 성경학교, 병원, 도서관, 선교사 사택, 선천의 학교와 기술학교, 서울의 학교와 조선기독교서회의 건물, 청주의 병원 등을 위한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꼬박 2년간 미국 동부, 남부, 그리고 서부의 태평양 연안까지 돌며 한국 선교에 대해 연설하고 강연하고 모금 행사를 한 언더우드는 1909년 8월 다시 유럽과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했다.